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에는 잊을만 하면 여야의 갈등 요인이 불거지곤 하는데 이번에는 행정부 시행령을 통제한다라는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를 했고요. 이것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누군가는 정부 완박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꼭 필요한 독주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당론 채택을 좀 하게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당론이 채택된다 하면 법안은 통과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 패배하고 또 지방선거도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국민들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 프레임 또 계속해서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갖다 대기 때문에 혹시 국민들 시선에서 바라볼 때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도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170석이니까 충분히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입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라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동 발의를 하기 전부터 예고까지 했고 일단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가 민주당의 선택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론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까지 더해져서 글쎄요. 대치 국면이 더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요인이 더해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조응천 의원이 낸 안이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기는 힘든 구조다. 이게 역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법률과 시행령이라 그러잖아요.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가 반포한 이렇게 선포한 법률이 되는 거고 그 법률로는 모든 걸 규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게 대통령령과 이른바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 그러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의 취지는 뭐냐면은 그럴싸하게 들려요. 모법에 위반되는 사안을 정부에서 자주 만드니 이것을 바꾸자는 취지인데 법안 내용을 보면 지금도 말이죠. 현행법상 국회는 시행령이 법 위반인지를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조응천 의원이 낸 법안은 수정, 변경, 고치라는 걸 요구하는 권한을 국회에 주는 거예요. 정부에. 그에다 더해서 뭐까지 주냐면 그러면 해당 기관장은 수정하고 변경한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있게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말이 좀 맞는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위반한다면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을 갖고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법률을 바꿔서 무효화시켜야 되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을 왜 문제 삼느냐.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그래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왜 가져가느냐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은 어디가 규준해야 됩니까? 판결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기억납니다만 2015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법안에 당시 민주당이 냈던 법안을 찬성해서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공무원 연금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고 그 대가로 이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권 행사해서 법안이 안 됐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조심스럽다. 제가 관찰해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은 당론 법안을 하기 힘들다.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조응천 의원 포함해서
14명이 냈다 그래요. 14명이 냈다 그러면 그 말은 당론으로 채택하기에는 힘들다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는 분명히 입법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시행령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을 통제할 권한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행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입법을 통해서 시행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제가 법의 취지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플러스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국회가 수정이나 통제를 요구하고, 수정이나 통제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처리하고 보고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행정권과 네. 입법권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국회의 입법권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오히려 모법의 취지를 어긋나는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소나 또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뭐 시간이 3년, 4년, 5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넘어가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4대강 관련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을 바꿔서 추진했고, 결국 이제 그게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 4대강 사업이 완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를 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나온 결정적인 배경은 결국 그거예요. 인사정보관리단을 지금 법무부에 신설을 이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의 권한을 보면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인사검증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검증 기능을 제대로 갖추려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 시행령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검찰 인사 편중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 여론도 상당 부분 좋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게 강대강으로 갈 경우에는 저는 결코 윤석열 정부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여야의 대치는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중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욱더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야의 관계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오늘 국세청장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뭐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뭐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글쎄 뭐 가정적인 거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뭐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오늘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이 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아쉽죠. 아쉬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국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9일자로 전반기 국회, 21대 국회의 전반기 2년이 끝나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장단, 국회의장과 부의장 내 선출되고 상임위원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 멤버들이 확정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못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총리 교육장관 겸 사회부총리.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다 못했던 건데, 국세청장은 이제 일이 급해 놓으니까, 그리고 언론에 특별하게 나온 무슨 개인적인 비유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눈 감고 제가 볼 때는 임명한 것 같고, 오히려 뒷부분, 다른 두 분, 그러니까 박순애 후보자와 김성희 후보자는 오히려 대통령이 일단 좀 상당 기간 한번 기다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저 부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까 하는 대목인데, 그건 결국 이제 국회에 달린 건데,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했던 말을 상기해 본다면 6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막 6월 말이 넘어가면 7월 달로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 하는 그런 선택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 부분을 빨리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분위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잡는다면 여야가 그 사이에 뭔가를 접점을 찾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요원해 보이는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또 청문회 없이 2명의 장관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한다면 여야의 관계는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명히 대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이제 사실 뭐 협치가 실종되고 절치가 실종된 그런 상황인데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정치가 실종되면은 고스란히 그 부담이 집권 여당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빨간불이 켜진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2주 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떨어져 가지고 48% 과반을 지금 넘지 못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와 관련해서는 KSOI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를 보면은 인사 문제예요. 가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검찰 편중 인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 등이 나타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지금 국세청장을 임명을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청문회가 도입된 이래로 4대 권력기관장, 그러니까 국정원장, 그리고 국세청장,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제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2명 더 교육부 장관과 또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더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가 지금 16일째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최소한 의장단은 빨리 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장단만 구성하면 이제 인사 특별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청문회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빨리 국회 청문회를 좀 정상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각 당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잠깐 예. 이 대목은 사실은 법사위원장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작년에 합의를 한 법제사법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뭐 국민의힘 맡기로 한다는 그 문제가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제가 원래 민주당이 이거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타이밍 문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사정을 알 거예요. 지금 당내 사정 때문에 발이 잡힌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6월 초에는 풀 겁니다.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법사위원장을 한쪽에만 양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사위원장을 양보가 안 되면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사위의 권한을 좀 내려놓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을 국회에 좀 명문화시키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상황으로 좀 시선 좀 옮겨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까지 이른바 친윤 모임이다라고 눈총을 받았던 민들레, 이 민들레에 대한 그 얘기는 쏙 들어갔고 이 시선이 혁신위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이 혁신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사정은 당권 투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거고 당 주도권 다툼 요소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 뭐 당권은 저 시야 바깥에 있는 거니까 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당의 앞으로 2년간 다시 말하면 선거가 없는 24년 4월까지의 당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에 대한 나름의 구상에서 나오는 개성의 충돌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도 뭐 자기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이야기를 하던데 지난 1년간은 자기 정치가 없었다. 선거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기를 젊은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역으로 제 정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제 남은 1년간 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 요체는 제가 볼 때는
당 혁신이다. 당 혁신의 핵심은 결국은 자기가 대표도 하고 나서 된 이후에 들어왔다는 많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당심이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당 공천 구제를 만들겠다 이런 네. 부분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이 혁신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당신이 어차피 1년 후면 물러날 사람인데 왜 공천 문제까지 관여하려고 그러냐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시스템화된 공천을 제가 떠나더라도 해놓고 가는 게 맞다. 제가 겪어보니까 이준석 대표 생각이겠죠. 겪어보니까 완전히 당이 한쪽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고 공천 학살극이 벌어지는 이런 형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목이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죠. 당 예. 주도권 다툼이다. 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금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의제를 다뤄야 할지를 두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장님을 이제 위원장님으로 선임한 것은 결의가 됐고 네. 아마 최고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위원을 위촉해달라라는 정도가 지금 정리된 것이지 그런 이제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앞으로 혁신위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혁신위가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어떤 당 대표가 됐든 아니면 어떤 누가 됐든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지 거기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구조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내후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공천 룰을 의제로 넣느냐 마느냐인데 당내에서는 지금 혁신이 그리고 공천 룰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고 찬성하는 여론도 있고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이걸 둘러싸고 친윤계하고 이준석 대표가 시작부터 지금 격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쟁점은 혁신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혁신위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은 무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혁신위 의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 쟁점이 말씀하신 이제 공천 문제거든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되니까 미리 이 공천을 시스템화해서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는 왜 앞으로 1년 10개월이나 남은 문제를 벌써부터 다뤄가지고 당내 분란을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위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동력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렇게 된 부분은 이 혁신위를 띄운 이준석 대표의 그 순수성이 친윤계들로부터 상당히 좀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신 의원께서는 주도권 다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권 다툼이다 또 공천 다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친윤계는 자신들의 어떤 주도권을 좀 확보하려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좀 주도권을 강하게 좀 그립을 지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충돌한 것 같은데요. 역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족쇄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과 내지는 친윤들과의 싸우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상당 부분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30대 당대표로서 네.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30대 당대표로서의 기대감에 좀 부응하는 구체적인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니까 당내에 좀 리더십이 허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유심히 봐야 될 분이 한 분 있는데 최재형 의원이에요. 최재형 의원. 이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지시를 받아서 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번에 공천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략공천을 받아서 종로구에서 당선됐지만 정치를 쭉 관찰했을 테고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정당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직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하는가 아마 진짜 민낯을 봤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지역의 구청장들이나 군수시장 후보들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유력자들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뭐 여론조사에서 1, 2등 하는 사람 다 쳐내버리고 네. 컷오프 시키고 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나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 성격상 공천부 안 다룰 수가 없다. 나 이를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은 출범할 겁니다. 예. 몇 사람이서 뭐 자기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 때문에 추천하지 않더라도 혁신은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긴 정당, 선거에서 이겼지만 이것은 자기의 온전한 실력 때문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선되었다, 이겼다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혁신해야 된다. 2년 후를 위해서, 진짜 승부를 위해서. 이런 논리가 먹힐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열세를 진 최재형 위원장이 어떤 각오와 생각을 갖고 하는지가 이준석 대표의 생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혁신위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잠시 뒤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예,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출범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 룰을 두고 지금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당권 주자들 간의 이 룰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워낙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개파 간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룰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 대표를 놓고 격돌할 때 이 룰 문제가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과 또 비명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권리당원의 투표 이 자격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 현재는 지금 6개월 입당 이후에 6개월이 돼야 이 투표 자격이 있는데, 이걸 지금 친명에서는 이제 3개월로 줄이자. 네. 그 이유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많게는 20만 명 정도 대거 입당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권리당원 자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 자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원 투표와 또 대의원 투표,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입니다. 현재 이제 대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6,000명 정도 되고, 권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대의원의 투표 비중이 이제 한 45%나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지도 체제를 할 것이냐, 아니 단일 지도 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단일성 지도 체제, 현재와 같이 그대로 가자라는 것이고, 반면계에서는 아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고 봐야 돼요. 안기복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 그러나 지도체제 문제라든지 예. 또는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86그룹 용퇴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새 전당대회에 새로운 얼굴로 쇄신을 하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생 그리고 90년대 학번 몇몇 의원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 강훈식, 강병원, 박용진,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실제 그동안에 이재명계냐 또 그렇지 않느냐, 친문이냐 중진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와중에서, 우려되는 와중에서 새로운 얼굴로 좀 갈아보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8월 전당대회까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친명대 비명이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비명계에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명계에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해철, 그리고 홍영표 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는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러면은 인물론으로 가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아예 프레임을 세대 교체론으로 바꾸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979는 문제 그래서 7080의 역할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거론되는 분이 4분이거든요. 이른바 양강, 양박이라고 그래가지고 강훈식 그리고 또 강병원 그리고 박용진 그리고 박주민. 근데 이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뜻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 물론 이제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면은 좀 거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확실하게 깃발을 든다면은 약간 큰 변수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스토리라든지 또는 뭐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전한다고 그래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전망도 있지만은 이 선거라는 것은 승부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흐름. 그러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세력이 형성이 될 건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흐름이 잡힐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차차 속 태풍이 될까요? 아니면 변화의 불씨가 될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게 치고 나면 많이 나오는 건데 86 용태론 또 뭐 젊은 세대 역할론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될 요소는 이 사람들의 실력이 되느냐 말이에요. 실력이. 이때 실력이라 하면 당내 실력을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이렇게 바뀐 세상을 따라잡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반발자국도 앞장서서 미래를 제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문제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이런 살에 들었냐면은 민주당이 보시죠. 벌어지고 있는 논쟁, 수박 논쟁의 핵심 모든 게 보면은 이게 명분론자들이 완벽하게 지금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배신자들은 당내에서 정화시키고 없애고 숙청하고 아주 경결하게 우리의 노선과 개혁 노선으로만 가자. 아주 이런 건데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논리가 180씩 만들어준데 너희들 왜 개혁 못했느냐.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보십시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뭐였어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미안한 얘기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언론도 권력이에요. 경찰도 권력이에요. 검찰도 권력이에요. 이런 상부, 권력 기관에서 너무 쉬운 개혁이에요. 구호만의 개혁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개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기술이라든지 뭐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손쉬운 구호만의 논리로 살아온 그 그룹들인데 지금 와서 좀 나아진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 구조로 봐서는 뭐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의 중요한 요소는 오히려 뭐 룰 변경보다는 집단 지도체제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의원에 맞서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냐 핵심이지 지금 작은 부분이다. 젊은 세대의 역할은 제 눈에 그래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